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집값이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방 광역시발 하락이 서울과 강남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4월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1차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며, 만일 집값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2에서 3차 변곡점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은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대세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아직은 멀쩡한 아파트를 팔 필요는 없으며, 실거주 중저가 아파트는 매수자들이 무작정 폭락장만을 기다릴 타이밍은 아니니 개인 상황에 맞게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집값 끝없이 추락, 서울 아파트 투매 급증. 자, 여기 아파트들이 몰려있네요. 완전 혹성처럼 느껴지죠? 자, 한때는 금빛으로 바짝바짝 빛났던 이곳이 다주택 갭 투자들의 이제 지옥으로 돌변할 날이 다가옵니다. 이 자본주의 특성이요, 폭등 아니면 폭락. 모든 재화가 그래요. 다 이렇게 안 갑니다. 다 이래요. 다 이래. 그래서 그 널뛰기를 여러분들 그 파도를 잘 타야 돼요. 대폭락, 변곡점 3번 정도 올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4월달 기점, 지금 이제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나도 분양을 받아야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락장으로 완전히 접어든다면 2, 3차 변곡점은 필요 없어요. 1차에서 끝나겠죠. 근데 뭔가 모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 만약 또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2차 변곡점이 대기하고 있고 3차 변곡점 촘촘하네요. 1차 변곡점 2021년 4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즉 지금 이제 폭등 장세에서 하락 장세로 전환된 걸 변한다고 해서 변곡점 그러잖아요. 4월 선거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하향 흐름입니다. 계속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하향 흐름.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면 이건 뭐 그냥 추락하겠죠. 두 번째, 만약 이제 지금 이번에 변곡점에서는 좀 올라갈 확률이 약간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뛰었다. 그러면 2차 변곡점이 이제 여름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름에 보통 계속 뛰었거든요. 많이. 정말 폭등했죠. 그러면 여름에 또 무슨 추가 대책이 나오겠죠. 자, 여름이 될 가능성이 큰데, 여름장 전통적 강세에서 또 상승이 이어진다면 아마 추가 대책, 그리고 지금의 공급 정책은 계속 유효합니다. 바로 이 대책들이 어떻게 하락을 이끄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추락할 수도 있지만 역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여요. 다 모든 전문가들이 2021년 내내 뛴다고 하잖아요. 자, 변곡점 3차는 이제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또는 뭐 그 과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대선, 이게 바로 부동산이 뜨거운 이슈가 계속 될 거예요. 2022년 3월달 대선. 그러니까 이 변곡점 3차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겠죠. 대선, 이 선거, 그 다음에 집값 이슈가 핵심이 될 거고, 확률적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제 대통령이 바뀐 데다가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느 정당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집값 하락 연착륙을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변곡점 3가지 알아두셨죠? 이 시점에서 그러면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서울 강남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2021년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전망합니다. 올해 이렇게 좀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겠지만 마이너스 해봤자 조금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정책 선거가 변수가 됩니다. 2024년 대폭락 30에서 60%. 대충 2024, 5년에는 많이 빠질 거예요. 왜? 비싸니까. 그 다음에 2030년은 또 올라가겠죠. 대폭등. 장기 전망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를 찝으라면 강남, 서울입니다. 서울, 강남만큼 안정적인 곳은 없어요. 경기도에 15분의 1도 안 되고 전국적으로 땅도 좁습니다. 서울이.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인천 1, 2기 신도시는 그럼 올해 2021년 어떠냐? 상승할 것으로 계속 전망이 돼요. 정책 선거가 변수입니다.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수. 2024, 5년 아마 폭락을 해서 20%에서 60%로 추락할 거예요. 2030년 역시 폭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만큼은 안 뛰더라도. 그런데 이제 장기 전망은 한 평균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이번에는 광역시 볼까요? 자, 지방 중소도시 광역시는 2021년 보합 전망합니다. 자, 올해 올랐다 떨어졌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풍선 효과가 변수입니다. 서울이 계속 올라가거나 경기도가 계속 뛰면 따라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2024, 5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10에서 60%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 하락폭이 좀 하한선이 적은 이유는 덜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덜 뛴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상한선 60%는 똑같을 것 같아요. 많이 뛴 것들은 폭락합니다. 이제 2030년은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하겠지만 여기는 조심하세요. 이게 상승장이긴 한데 장기 전망은 좀 좋지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로 인구 감소. 과연 집을 사줄 사람이 있을까 10년 후에.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지방 광역시도 광역시 나름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인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국제도시로서 테마가 있는 부산 일부도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광역시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요 투자자 대세하락장 접근 방법. 자, 여러분들 실수요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는데 이건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했어요. 실수요자도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투자 생각을 하면서 집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반경을 딱 거기만 잡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거주만 하다 보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나 망했네, 안 올라가네, 팔리지도 않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는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면, 내 집이 따라가지를 못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 이 말이에요. 상대성. 그래서 실수요자도 반드시 이 상승하락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면서 잡아야 돼요. 2021년 3월달 무주택 실수요자, 지금 이번 달인데 적극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무주택 실수요자 중저가 있죠. 좀 싼 것들. 아직도 중저가는 뭐 잡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무조건 뭐 3년 후에 4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확률만 보고 뭐 많이 폭락할 것 같지도 않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안 좋아요.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판단을 하라고요. 판단을. 다만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비아파트 아닌 것들을 잡지 마세요. 그 다음에 2021년 7월 무주택 실수요 급매 판단. 7월 달에 또 한 번 더 올라갈 건데 이때도 역시 또 이제 상승했다가 또 하락하게 되면 역시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 가가지고 이제 하락하고 있다. 만약에 3월 달에 대선 기점으로 그럼 무주택 실수요 역시 급매를 보면서 이 정도면 만족한다. 아니다. 더 추락하고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 이걸 판단하라고요. 자, 2023년이다. 아직 이제 내후년 2년 후인데 계속 빠지고 있다. 만약. 그러면 급매만 매입을 하는 거예요. 급매 중심으로. 계속 빠지고 있으면 좀 기다려 볼 필요도 있고. 자, 2025년 정도 2년 빠질지 5년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2025년까지 빠졌다. 그러면 철저하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매입하면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최고의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갈아타세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비싼 아파트를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걸로 갈아타시라고. 하락장에 이때 갈아타지 않으면 어느 때 갈아타요? 결국 거품이 이렇게 꺼진다 이 말이죠. 이제 최근 전국 집값 흐름을 간단하게 자 먼저 지역별로 한번 보면 서울은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대신에 축소되고 있다. 경기 인천 폭등세가 지속. 서울보다 많이 뛰고 있어요. 특히 인천은 지금 불 달았어요. 불 달았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되잖아요. 상승폭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 지방은 하향세, 하락이 아니라 상승세 꺾이고 하향세로 크게 전환되고 거래도 거의 안 되죠. 변곡점에 임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광역시나 지방은 집을 매수 안 하는 게 좋아. 좀 기다리세요. 다만 대전이나 충청권은 상당 기간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시기별로 볼까요? 3에서 6월달 아마 수도권 강세, 지방 보합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는 수도권 강세 또는 수도권이 보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지방은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내년은 보합세에 의해 대세 하락. 빠르면 이제 아까 변곡점이 3번 있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빠집니다. 빠르면 확률적으로
이제 정책이 어떻냐에 따라서 올해 빠지느냐 아니면 올 하반기냐 내년이냐 이게 달라져요. 2021년이 이제 변수인데 4월 보궐선거 이게 1차 변수라고 제가 얘기했죠. 집값 안정, 만약 투기 대책이 강력하게 나오면 이건 집값 추락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제 백신이 나옴으로써 접종, 집값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즉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돈도 덜 찍어내고 소비 위축을 덜 염려하니까 정부가 좀 강력한 대책을 쓸 수가 있다. 집값 안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올해는 금리 인상, 만약 금리가 조기에 인상했다, 이거 예전보다 더 타격이 셀 겁니다. 그냥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부동산 하향 안정을 주도하게 될 거예요. 집값 세 가지 시나리오. 그렇다면 집값이 하락하려면 아까 이제 변곡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하락이 될까요? 운으로 하락되지는 않아요. 운으로. 물론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와서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은 나머지 지금부터 서서히 빠져가지고 4월, 5월, 6월 거치면서 계속 대세 하락으로 쫙 갈 수 있어요. 누군가 띄우지만 않으면 그대로 나누면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그렇게 녹록하게 빠지지 않잖아요. 빠지는 듯 하다가 또 폭등해 버리잖아요. 이번에도 그게 반복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정부의 강력한 추가 대책이 1번입니다. 집값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25번의 대책 말고 제가 말했던 뭐만 했어요. 갭투자 이익 환수, 그 다음에 다주택자 누진세 때리는 거, 보유세 아주 세게 때리는 거,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이런데 뭘 때리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실거주 안 하고는 못 빼기게끔. 그러면 집값 무조건 추락해요. 무조건. 자, 즉 갭투자 다주택 외지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거예요. 지나친 집값 폭등, 그래서 원상복귀에 이제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당이 만약에 먹고 여당이라고 할 것 없이 아무튼 특정 당이 보궐선거에 패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패로 민심이 이반됐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발등에 불입니다. 이제 대선이 중요한데 대선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걸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그러면 지금까지 집값 주도 성장으로 의심받았던 이게 중단되고 정책이 완전히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답지도 않는 대책 25번이 아니라 대책 같은 대책 1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세금 확충 목표보다는 집값 안정 목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정당의 목표가 뭡니까? 정당은 바로 정권 창출이 정당의 목표예요. 세금 확보가 목표가 아니라 정권 창출해야 뭐 세금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금리 인상 이것도 변수입니다. 꼭 뭐 강력한 정책이 안 나오더라도 이 공급 확대, 지금 공급 확대 이 매머드 공급이거든요. 이게 좀 장기적인 플랜이긴 하지만 의외로 단기적으로 하락이 이어지면서 금리도 인상되고 공급이 확대되면서 얼어붙을 수가 있어요.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매수자가 현재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나 청약을 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급감한다는 것은 통화량, 돈을 덜 찍어내고 소비, 생산 이런 것들이 살아나니까 집값도 강력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의 어떤 불안 요소 이게 감소됨으로써 금리가 인상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 대폭락장의 개인 최적 조건과 주택 조건, 개인 매입 최적 조건,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지금 돈이 많아야지. 꼭 하락장에 뭔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아파트, 못난이는 매도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거 끌고 가면 또 10년 동안 돈 못 벌어요. 뭐 부동산으로 돈 벌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못 벌면 딴 사람이 버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저라면 매도하겠어요. 자, 1년 내외, 1년 내외로 나는 사겠다면 월세를 하는 거고 2년 내외 더 이상 하겠다면 전세로 가도 돼요. 그리고 집값이 1년 빠지고 끝나지는 않죠. 보통 2에서 5년 빠지죠. 하락폭이 크면 대출 활용하세요. 자, 나는 빚 하나도 없이 집 잡았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 지금은 상투장이니까. 근데 하락장에는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출, 이 빚
빅테크를 했으면 훨씬 더 많이 추락한 좋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 대출을 안 끼니까 문제가 되죠. 하락장에는 대출을 껴라. 많이 껴라. 근데 지금은 끼지 마라. 물론 본인이 갚을 능력이 드는 선에서 폭락장 갭 투자를 좀 준비하시고요. 그때는 실거주 폐지 될 수도 있어요. 여유 자금을 미리 준비해라. 바닥장에 가만히 있지 말고 멀뚱멀뚱 먼 산 보지 말고 내 거 1억 떨어졌다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4, 5억씩 떨어진 걸로 갈아타라. 자, 서울과 경기 남부가 키포인트입니다. 서울이 최고고 경기 이제 남부. 왜? 강남 성향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최고의 주택 조건, 이런 사람들의 매물을 잡으세요. 기회비용상 초급매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남 들어가려고 분당 걸 싸게 던져버릴 수가 있다고. 근데 잡는 사람은 저 사람 미쳤나 뭐 이렇게 싸게 내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똑똑한 거야. 강남이 훨씬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리 가려고 싸게 내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업 실패로 경매 우려 있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지만, 이혼 등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안타깝지만 다주택, 패닉,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물 토해내요. 무리한 투자자,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못 버티고 급매, 폭락장의 공포, 패닉으로 나온 매물, 하락폭이 큰 비싼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갭투자, 패닉 매물. 그 다음에 지금 매입할 경우 안전한 아파트와 위험한 아파트. 여러분 핸드폰에서 어떤 아파트라고 딱 한번 쳐봐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이름 뜨고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지도도 나오고 뭐 실거래가 매물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세도 나오는데 실거래가에 어떤 평형을 누르면 7년, 3년, 3년, 1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7년간을 좀 눌러보시면 이렇게 떠요. 자, 보니까 이 아파트는 2013년에 좀 올랐다가 이렇게 계속 놀다가 조금 올랐네요, 최근. 이건 뛰었다고 할 수 없어. 이만큼 뛰어봤자 한 5천 뛰었는데 1억 5천짜리가 한 3억 됐는데 5천, 6천 뛰었다고 해서 많이 뛴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잡아도 돼요. 안전하다. 자, 그 다음에 7년간 봤더니 또 그래프가 이래. 점점점은 이게 거래량이에요. 거의 역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봤더니 별로 이렇게 바닥에서 한 2억 정도 됐는데 보니까 2억 8, 9천 돼. 한 6, 7천 뛴 것 같아. 물론 안 뛴 거보다 좋을 거 없지만 그 정도는 많이 뛴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이 경기도가 지방이 얼마나 뛰었는데요. 이런 건 매수해도 된다. 단 이렇게 거래량 많은 것들. 근데 이건 위험해요.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대충 봐도 가격이 한 5억 정도 했던 게 여기 한 6억, 6, 7억 했던 게 거의 뭐 12, 3억, 15억에 있는 게 주로 지방들이 이래요. 지방. 부산, 대구, 뭐 세종 이런데. 이런 건 잡으면 망조입니다. 망조. 장담하는데 망조예요. 이건 장담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얼마나 뛰었습니까? 어떻게 5억짜리가 어떻게 지금 15억으로 뛰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제 7년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모박스에서 완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매물도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얘도 매물도 이 초록색이 매물인데 한참 위에 있죠.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이렇게 딱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 모양 그대로. 근데 얘가 지금 대략 한 5억에서 뛰어가지고 지금 한 8억 정도 이렇게 7억 5.8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많이 뛴 거잖아요. 벗어났잖아요.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자, 똘똘한 한채 역설. 그럼 여러분들 시간을 들려서 폭락장이 어땠는지 봐봐요. 아, 끔찍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폭락장이. 엄청나죠. 뭐 5%, 1% 뭐 이렇게 3% 하니까 별로 안 빠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5%는 막 10 몇 %씩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40% 이상 빠진 거야. 아셨어요? 자, 2010년부터 쭉 빠졌네요. 그 다음에 서울도 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강남이네요. 19% 빠졌잖아요. 송파 18%. 자, 보세요. 강동 15%. 난리 났습니다. 용산 10%. 잘 싸는 곳이 많이 빠지지 않나요? 강서구도 많이 빠졌죠. 양천구 18%. 왜? 목동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데 많이 빠졌고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은 덜 빠지고 오히려 뛴 곳도 있어요. 그 추락장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비싼 곳이 많이 빠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여기 위주로 많이 뛰었고 여기는 별로 안 뛰었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많이 뛰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 아마 비슷하게 빠질 것 같아요. 물론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지겠지만 안심할 곳은 하나도 없어요. 집값 오른다. 전망 3달째 하락. 지금 여기 132 찍고 난 다음에 129, 124로 떨어졌죠. 자,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추락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추락하고 있는데 자,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라가고 있네요.
즉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는데 집값은 떨어진다가 아이러니하지만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거품이 심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금리 보세요. 금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 올라가니까 집값 추락하고 있죠. 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 매수 우위 지수. 지금 거래량 1만 3천, 7천, 5천, 1천 이렇게 2월 달에 급락하고 있고 3월 달에는 더 추락하고 있다고 하죠. 매수 우위 지수도 보면은 수도권이 현재는 제일 높지만 100 분기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 82, 지방광역시는 70, 100 미만이면 아주 안 좋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100 밑으로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자, 이제 쫙 커튼을 한번 걷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동산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상승론자들조차 거품 가격에서 신중한 매수를 당부하는 상황입니다. 추가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또 한 차례 큰 거품 장세가 펼쳐질지 아니면 대세 하락으로 곤두박질할지 4월 선거가 변곡점입니다. 감사합니다.